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금요일 1부와 2부에서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또 주목을 받는 코너. 진짜입니다. 이거는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번 주 승부를 한번 이 시청자 수가 얼마인가 이거 보시면 금방 합니다. 자, 오늘도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의 상남자 서초동의 뒷골목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또 이제 약간 자학적인 표현까지 들어가시고 뒷골목. 예. 자, 세연대학교 배정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 속의 남자. 대한민국의 정치 풍향계 금요일의 정치 승부사 세안대학교 배정호 교수입니다. 이야, 참 그래도 오늘 좋았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진척된 느낌을 주고 계십니다. 네. 예, 수고하셨어요. 자극에 민감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야, 근데 날씨가 제가 오늘 좀 이 도로 다닐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도로 다녔는데 날씨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참 걸으면 좀 덥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생물체는 자극에 민감해야지 생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정치 자극에 국민들이 이론에 민감했으면 하는 그런 오프닝 멘트 드립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오늘 아마 내내 할 겁니다. 예. 자, 최진영 변호사님 승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의 승자십니다. 혹시 패자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니죠? 일단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꼬집박히다가 이제 방향 전환 기울기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려가다가 다시 상승 곡선으로 올라가고 특히 오늘 이제 또 2부면 제가 쉽게 이게 지지율을 얘기를 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MBS 여론조사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의 전국 지표조사 NBS 조사입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인데요. 이 한국갤럽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이 두 여론조사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9%에서 27%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일주일 만에 이게 그 8%, 9% 어떻게 보면 가까이 그 상승하면은 아마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이런 얘기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지난번에 그 해외 특히 중남미로 해외 순방을 가시기 전에 그리고 G20 회의를 가시기 전에 어쨌든 전 국민 앞에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셨고 이어서 연타석 나오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실형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안과 더불어서 그 사이에 또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적 쇄신과 관련해 가지고 내각 개편 이런 부분들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어떤 쇄신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 윤 대통령의 노력이 아마 그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싶은데요. 특히 고령층에서는 특히 7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21% 이상 상승을 했고 지역적으로도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서울 특히 눈여겨받는 게 호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은 상승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전국적인 어떤 앞으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는 어떤 개혁의 말보다 행동 그리고 또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에 대한 개혁 개방의 방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의료개혁과 관련되는 주요 부분은 올해 말까지 다 마무리 짓겠다. 매조제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퍼포먼스 어떤 정책에 따르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앞에 1자에서 2자로 2자에서 3자로 변경되는 것도 머지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죠? 우리 저기 최진영 변호사님 정체성은 분명한 것 같아. 확실한 보수, 아. 꼴통 보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자유우파의 그리고 예, 국민의힘 개수죠? 네. 지지자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은 분명하다. 많은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알겠는데 생각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 반등은 맞는데 방향 전환이다, 수직 상승이다. 이건 좀 과장이 좀 심한 것 같고 이유는 첫 번째 말씀하신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19%에서 27%로 오른 거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평가 68, 긍정평가 27이니까 역시 부정평가가 7대 3으로 우세한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걸 너무나 긍정적으로 미화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착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 갤럽.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지금 2주째 여전히 20%예요. 그러면 8명의 우리 국민들은 잘못한다 평가를 하고 있고 2명의 국민들은 그나마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고 또 특히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MBS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1% 뒤졌고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34% 그리고 국민의힘 28%로 6%포인트 졌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국정 운영의 변화가 없이는 제가 볼 때는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박 교수님 그 단어는 방송에 부적합한 용어니까 쓰지 마시고. 어떤 단어요? 아까 보수 앞에 땡땡 붙이셨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좀 일부러 재밌게. 아니 그 재미는 또 있는데 본인이 좀 목소리가 높아서 그렇게 좀 이미지가 좀 돼 있어요. 조마조마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예. 네, 아 근데 사실 박 교수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한국갤럽조사 보면 똑같이 20%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앞으로 추세를 좀 더 두고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물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반밖에 없다. 반이나 남았다. 예. 그런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어떤 기대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잘 알겠고요. 반이 아니고 교수님이 20%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도 아마 자유우파 진영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반이 아니고 20%? 또 거기 MBS 27%니까 그건 반이 아니다는 이런 얘기예요. 걸 뼈 때린다고 하죠. 자, 박 교수님 승자. 승자 본물 터진 시국 선언에 나선 교수들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들이 이제 시국 선언에 물꼬를 텄는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동국대, 연세대, 이대까지 합류해가지고 현재 전국의 30개 대학 그리고 3,400여 명의 교수, 연구자가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 심각한 것은 이 TK 지역이 지금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TK 지역은 경북대가 좀 상징적인 그런 대학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요구 때 88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2배가 넘는 179명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상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해가지고 뭐 보수, 진보, 사립대, 국립대 지역 가리지 않고 이 대학 교수들이 이 시국 선언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핵심 요구 사항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교수들이 나섰거든요. 그러면 역사의 변곡점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하야 때도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 나서고 이틀 뒤에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를 했다.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그리고 60 대항쟁 때도 교수들이 시국선언하고 나서니까 전두환 정권이 항복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결국은 중대한 변곡점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국정 운영 대전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충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쓴소리 바른 소리. 특히 충정. 교수님들, 대한민국의 리더분들이죠. 그분들의 목소리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20%다 30%다 얘기했는데 제가 좀 전에 찾아봤습니다. 2023년 통계청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대학교 숫자가 335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서 가지고 했다는 대학교가 3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프로예요? 10%도 아니고 한 9%? 하여튼 그 중에서도 일부 대학교 교수님들이 얘기를 했는 걸 가지고 이 추운 엄동설한 지나는데 봄물이 터졌다. 봄이면은 봄에 봄물이 터지지만 이제 봄이 아니고 봄물입니다. 봄물.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봄물 터지듯 하는데 봄물, 조금 있으면 그물 겨울 이 엄동설안에 다 얼어가지고 더 이상 흘러 넘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렇지 잘 아시잖아요. TK 지역에서도 호남 지역과 달리 항상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35% 40% 심지어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구미에서 지난번 이번 말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으로 나왔는 시장이 될 정도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입장과 비슷하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이런 얘기하는 거 본인들 의사 표현의 자유니까 충분히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여론의 흐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제는 그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그 ICBM을 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전쟁에 지금 북한이 가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좀 엄중한 시점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흔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풍이 이를 것이다.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시국선언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20년 8월 13일자 뉴스를 보면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라고 그때 당시 시국선언하고 서명한 교수가 6,200명입니다. 지금보다 2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다.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 결과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뺏겼죠. 정권을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우리 현대사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에 나서면 그게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최진영 교수님처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인데요? 저도 가끔씩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합니다. 워낙 식견이 높으니까 제가 좀 잠시 좀 격상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 좀 포인트를 좀 알아야 돼요. 네. 시국 선언문의 포인트 1번은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로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공정한 법 집행. 명품백 받아도 무혐의. 주가 조작 공범들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모녀가 20억 넘게 벌어도 무혐의. 이런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태원 참사 또 최상병 순직 사건 또 역사 왜곡 호전적인 대북 정책 부자 감소 의료 대란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교수님 혹시 민주당에서 조국당으로 지금 당적을 변경하셨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지금 요약한 거라니까요. 잠시 좀 착각하지 말고.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퇴진이라는 단어는 정말 좀 극단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헌정 중단 사태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이 정권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결정적인 또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이 휴대폰 바꾸겠다라는 것 외에는 안 하니까 동국대 시국선언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퇴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국선언 나서고 있는 교수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십시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윤 대통령께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용산으로 부르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분들 말씀도 좀 대찬성입니다. 듣고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그런 말씀 좀 이제 좀 전하고 소통이 싶고요. 되는군요 우리가. 예, 그거 좋은 아이디어시네. 네. 오늘 이게 시청률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유, 예. 계속 터지는데 뭐. 유튜브. 건물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배 교수님 패자는 누구예요? 아 패자. 패자를 좀 상당 부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 바로 나와야지. 패자는 요새 다 승자인 모양이네. 아니 왜냐하면 계속 열중하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정치 현실에 패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선별했는데 저는 한남동에 유령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관저인데 그러더라고요. 예. 대통령 관저인데 예. 제가 이걸 왜 유령 건물이라고 하느냐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승자 패자 그 자는 사람 자자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생명체가 아니고 건물인데 왜 유령이라 아니 왜 유령이라면 예. 건물 하면 우리가 중건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건 검사도 안 됐어요. 중공검사 그리고 그리고 다 승인해서 다 쓸 수 부동산 있어요. 등기도 안 됐어요. 잡음 넣지 마세요. 부동산 등기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전문 관저단 변호사니까.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예산 내역도 안 나왔는데 뒤늦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밝혔고 왜 그 등기도 안 되고 그렇게 된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관저라니까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안 나와 버렸어요. 뭐가 안 나와요? 아니 이 존재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예산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거 그러다 보안 시설 보니까 아니에요? 아 말씀 잘했어요. 네. 보안 시설이면 유령 시설입니까? 보안 시설 할아버지여도 그러면은 중공 앞에 검사해야 있는 되고. GP하고 다 등기를 다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당연하죠. 이렇게 GP, 얘기하면- GOP 다 등기를 아, 하고 제가 등록을 얘기할게요. 하고 잠깐만요. 해가지고 자.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건설 부동산 위주로 해서 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형사 사건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등기되지 않은 건물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 무슨 최 변호사- 유령 건물이네. 그러면은 그 건축물 대장도 없고 뭐 하면 다 그것이 뭐 다 불법인 그거에 대해서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저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잠시 합리적으로 좀 가는 듯하다가 지금 완전히 막 하는데요. 자, 최진영 간다, 뭐 아까 X통이다, 뭐 잠깐만요. 착각한다 이런 말씀은 좀 최진영 지양해 주시기 변호사님이 바랍니다. 지금 뭐 홈리스는 아니죠. 홈리스 아니. 이제는 뭐 아니 그러니까 최진정 변호사님 집은 지금 등기돼 있습니까? 뭐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근데 뭐 참고로 저희가 저희 부모님들이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저희가 시골집에 제가 그 시골집을 하나 상속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벌써 그럼 30년입니다. 행사가 안 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아니죠. 다 잠깐만요. 되죠. 세금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등기되는지 여부하고 건물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가지고 과세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다 하더라도 가승인 받아가지고 사용 승인하고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을 좀 공부하시고 나와가지고 신율 정면 승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법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대지 말고 자 본인의 집은 등기돼 있죠. 그 아파트에 사시면 그 아파트는 중간검사 안 받고 살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 케이스 많아요. 아니, 가승인 잠깐만요. 받고 들어가는 아니, 케이스도 그러니까. 많다고요. 법의 바깥에 있는 케이스를 자꾸 얘기 들지 말고 제가 그럼 이것만 물어볼게요. 자 지금 용산 대통령 관저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이거 지금 20평짜리 건물이거든요. 단층짜리 이것 말고 그러면 대통령 관련 시설에 중공검사 안 하고 등기 안 된 건물이 있습니까?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다 등기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죠. 자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해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제가 법조인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땅 위에 허가도 받지 않고 있는 가건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불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불법 건물이 돼야 됩니까? 보안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밝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럼 보안 시설은 불법 시설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국가 얘기를 하는 보안을 거예요? 위해서 그 존재나 존립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 등록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부인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보안을 북한에 팔아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보안은 그러면은 불법 건물입니까? 이거야말로 궤변이죠.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국방부에도 지하 벙커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지하 벙커가 이게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게 무슨 근데 유령 건물이야. 예를 들면 저는 왜 그게 궁금해지냐면 우리 이거 얘기해도 되나? 구글 그 맵 보면은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안 보이 이 보안 시설 같은 보안 시설 경우에는 같은 게 파랗게 보이지가 예, 않거든요. 그럼요. 자, 근데 그러면요. 그게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그게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그건 억지 전 주장이라고 사실 하는 제가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지하 벙커라 하면 그러면 건물에 부속돼 있겠죠. 예. 그런데 그 건물은 등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준공검사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하 벙커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뭐 계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건물은 준공검사도 안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등기도 안 됐고 그 전에 전혀 뭐 계약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 갑자기 2022년 7월에 현대건설이랑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라면서 지금 계약서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9월에 감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보면 계약이 나중에 급조한 위조 계약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일단은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이제 최진영 변호사님의 패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1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이번 주 승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최진영 변호사, 세한대학교 배정호 교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반론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반론하세요. 그 유령 건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의 건축물 대장을 떼도 유령 건물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보안 시설로 된 청와대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집합 건축물 대장 떼 보면은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기관의 그 보안 관련된 규정에 따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될 경우에는 그것이 국가 보안에 상당한 그 어떻게 보면 위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와대나 이런 시설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현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보안상 비공개 처리가 되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법에 따라 했는 것을 유령이다. 누가 그 말씀에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민주당은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좀 더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주의 패자. 아니 잠깐만요. 내가 말을 해야죠. 예, 말씀. 또 반박하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주장한 건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게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 뭐냐?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내 말은 지금 정보를 공개하느냐가 아니고 건물을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준공검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건물 등기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공개하고 지금 혼돈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문제의 건물은 건물 아니, 이제 내가 등기하고 얘기할게요. 준공검사에 대해서 잠깐만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아니, 아시고 아니, 얘기하시는 잠깐만요.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한남동 관제의 20평짜리 신축 건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러면 누군가 무상으로 지어줬거나 대납을 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경호처가 지금 어제에서 근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경호처 예산으로 했다. 그리고 용도는 경호처 요원들이 대기하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등기도 안 하고 준공도 안 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건지도 먼저 찾아보시고 두 번째로
여기에 당초에 문제가 돼 있던 스크린 시설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크린이라 하면 스크린 골프.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 이거 창고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장 벌써 말이 막 바뀌었어요.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 자, 이것도 의혹을 심각하게 해주고 두 번째 현대건설이 이걸 했거든요. 계약을. 근데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는 그 계약도 없었어요. 이게 두 번째 의혹이고 현대건설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냈는데 거기에는 스크린 시설이 있었어요. 설치하는 게. 근데 지금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스크린 시설을 설치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이런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를 안 하는 게 당연하다. 준공검사 안 해도 당연하다. 보안시설이니까 라는 논리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패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지연 말단적인 것 안 하고 그냥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패자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아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패자인 것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은데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 오후였죠.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오기 직전에 저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서초동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사법부가 사망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와봐 아까 지나왔는데 앞에 마이크 한 분 들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시내에서 얼마나 모여가지고 또 어떤 그 집회를 할지는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파란 옷 입고 오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도 해서 마치 민주당이 거기에 직접 관여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지령까지도 내렸다라고 하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이고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직전에 지금 봤더니만 검찰이 일부 무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문기 전 돌아가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고 해서 이유상 일부 무죄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몰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왕래가 전혀 없었고 골프 친 것을 비롯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예 몰랐다라는 취지로 행위에 대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죄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찰도 사실오인 법료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해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치열하게 법리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을 때려다가 더 붙였죠.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가지고 1억 650여만 원 횡령했다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에 지금 재판부에 지금 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그 법인카드가 달리 무슨 개인 회사에서야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돈은 경기도민들이 피땀 흘려낸 혈세로 이루어진 이른바 혈세 카드인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왜 그것 가지고 먹은 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심장에 털난 사람 전 처음 봅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권 과정에서 KBS 이사로 있던 강규영 이사 명지대 교수님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1,500원 김밥 하나 사 먹었다고 해서 노조원들이 대학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수백 번 그런 식으로 써놓았는데 내가 안 하고 하급자들이 했다라는 꼬리 자르기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1차적인 패자는 이재명이 명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 다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냥 뭐 근데 그냥 수고가 술술 주의를 좀 줘야 되는 게요. 왜요? 용어가 조금 천박해요. 뭐 심장에 털났다 이런 거는 주의 안 줍니까? 그거는 비유기 때문에 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저 비속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니 심장에 털났다는 건 상당히 좀 저속한 표현이고.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럼 계속 심장에 털난 발언하세요. 그러면. 양심에 나는 털났다는데. 그러면 심장 털 수준으로 생각할 테니까. 자,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 명검사 인정하십니까? 명검사였죠. 예.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카 기소 뭐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이거는 망신주기
먼지떨이식 수사다. 꼭 이런 것까지 기소했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죽이기 정치만 하고 있는데 좀 제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도 지금 대구시장인데 이 관용차 같은 경우 공무와 사적 이용 이게 좀 불분명하다.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기소를 했는데 라면서 참 따끔한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좀 유념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 내린 것을 지금 검찰이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말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밑에 사람이 썼고 자신은 몰랐다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검찰권 행사가 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과 관련해서 지금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표 부인이죠. 배우자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10만 4천 원이지만 자기가 먹은 거 자기 수행원 빼면 다른 사람들한테 사줬다라는 건 5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139번 기소해 가지고 지금 뭐 벌금 150만 원 맞게 해가지고 1심대로라면은 피선거권 박탈되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열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만약에 우리 최 변호사님 용어대로라면 검찰이 심장에 털이 나도 너무나 무수하게 났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심장에 되겠네요. 털난 검찰 제가- 심판 받을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자백도 안 하고 딱 잡아떼는데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나요? 그게 더 악랄하죠. 아니 그게 아니죠. 기소해야죠. 기소유예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기소유예를 해요? 같이 나눠 먹고 소탐 대실했던 사람이 누군데 오히려 김혜경 씨도 같이 기소를 해야죠. 왜 기소유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전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는데요. 질문. 조국 대표는 왜 들어갔어요?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공사구분이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인 줄 전 몰랐습니다. 앞으로 결국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망신주기니 뭐니 했던 것은 망신주기 했던 건 오히려 민주당 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소를 그렇게 했다. 왜 망신주기가 아니냐. 제사상 이재명 대표 부모님들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까지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 조상님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질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 보면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번째에게는 앞으로 유무죄가 일단 나올지 같이 봐야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예, 조국 이제 대표. 조국. 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그 조국 대표 다가오는 그 며칠 안 남았더라고요. 12월 12일. 예, 12월 12일. 네. 시간이 재밌어요. 선거하는 시간이 11시 45분이에요. 11시 45분. 그 대법관님들도 12시부터는 점심시간이에요. 직원들도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야 15분 만에 선고를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법조인들은 뭐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과연 파기환송을 할까? 15분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유죄 1, 2심에는 것을 무죄로 해가지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까 하는 의문이 저는 퍼뜩 들었고요. 더불어서 제 기억에 조국에 대해서 뭐 이제 벌써 이제 뭐 그 사이에 2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안 했을 때에 그때 한간에 조국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국스럽다의 용어 정리가 뭐냐면 지극히 위선적이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라고 사람들이 조국스럽다고 했는데 예전에 검찰에서 조국에 대해서 징역 2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하면서 뭐라고 했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아직도 피해자 행세를 한다. 피고인들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사회적 혼란,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을 지속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검찰의 구형 이유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하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번 주에 패자 중에 한 사람이 조국당 대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 변호사님의 추론은 뭐냐면 이게 무죄나 파기환송을 하기 위해서 설명이 길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거죠. 합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조금 성급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11시 45분에 시작해가지고 12시에 끝날 거라고 예단하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성급한 것 같고요. 그럴 수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판의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국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거는 맞고요. 저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사건이 문재인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도 사실이잖아요. 또 정권이 넘어간 부분에 이 사건도 좀 영향을 줬다. 공정의 문제가 거기. 그렇습니다. 공정과 그리고 또 상식.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정과 상식의 화신처럼 등장해서 결국 이제 대권을 가져갔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대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부분도 없지 않았다라는 걸 저는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비례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국가 형벌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근데 완전히 이 조국 일가족을 도륙을 내버렸잖아요. 아내도 깜빵 가고 지금 조국도 징역 1심에서 2심에서 다 2년 받고 지금 대법원에서도 뭐 거의 유죄가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녀들은 뭐 다 대학 입학 또 대학원 입학 다 취소되고 이런 상황. 그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배 교수님 말씀은 죄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죄는 있지만 당연하죠. 그렇죠? 죄는 분명하지만 그런 것이 이렇게 일가족을 전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분명히 이제 표적 수사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잘못한 아니 털어서 먼지가 난 부분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표적 삼아서 털어서 먼지 낸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지나온 과정이고 결국 이제 12월 12일 날 군사 반론이 있었던 12월 사태? 12일 날. 갑자기 서울의 분명화가 생각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두고 봐야 되겠지만 파기환송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무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지금 항소를 했거든요. 그게 유죄로 바뀌면 파기환송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유죄에 대해서 또 일부 무죄가 나오면 조국에 대해서 그럼 또 그게 또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확정 판결이 되면 이제 구속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국 지금 대표는 피선거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형 집행 종료 후에 또 플러스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2년을 받으면 징역 2년 플러스 5년. 그러니까 총 7년간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정치 활동이 이제 7년 동안 안 되니까 대선에 못 나간다. 그리고 플러스 조국 지금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이 없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존재감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예. 저 결과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저는 그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얘기하면서 국정농단 뭐 선거 개입하는데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조국입니다. 지금 그 받고 있는 혐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또 문재인의 절친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혐의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 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했는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고 2019년 12월에 기소된 뒤에 5년 만에 2심 선고가 됐고 그로부터 11개월 만에 해서 거의 6년 동안 진짜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런 진짜 문재인의 황태자가 아니었으면 이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지연된 정의가 아니고 지연시킨 정의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2월 12일 11시 45분 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아마 상고 기각을 할 경우에는 바로 지금 원래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이 뭐냐? 구속입니다.
원래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오라를 받아라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 선고할 땐 소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고 기각이 되고 하면은 법무부에서 연락을 해서 그 나를 이제 잡을 겁니다. 나를 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12월 12일이니까 빠르면은 한 12월 13일이나 14일 정도에는 아마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모습 아마 저는 예측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승부처를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우리 배 교수님. 네, 승부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쟁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 이 논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동훈 대표 본인이 지금 연루 의혹을 받고 있고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인 장모 등 뭐 이름이 다 나온다고 그러고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100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당히 좀 한동훈 대표가 밀리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하면은 즉각적으로 고소고발하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2주 정도 계속해서 회피 내지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경찰의 수사는 들어갔고요. 친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당무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이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드루킹 사건이다 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연루됐다. 그러면 이제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댓글 부대 팀이 운영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제2의 드루킹 사건처럼 법적인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폭로될 경우 이게 지금까지는 뭐 추론입니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에서는 뭐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또 보수 여권의 대선 주자인데 대선 주자로서 과연 계속 달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어서 이걸 지금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이게 범법 뭐 위법한 사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어제도 변호사 두 분 나왔을 때 물어봤는데 이게 위법한 사안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면 맞습니다. 위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매크로한 건 안 그래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아까 마치 이제 뭐 그 댓글 부대 얘기하는데 저기 어디죠? 드루킹이 왜 잡혀갔죠? 사람이 있으면 안 잡혀가요. 킹크랩이라고 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엄하게 처벌받았죠. 그러고 돌아가지고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다리 감은 것인데 이 사안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있다는 것이 뭐 장해찬 전 최고가 그 리스트를 만든 것도 그리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대신에 이제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문제 여지가 있는데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없으면 아예 처벌이 안 돼요.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욕했다고 그거 그러니까요. 명예훼손 대통령기는 당나귀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면 그건 참 우리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아니 본질은요.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누구를 편들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세에서 공세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화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사안 자체가 당내 문제가 돼서 어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돼버린다고 하면은 국민의 여론을 끌고 와야 되는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관계는 확실하게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야 박수 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윤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안이 심각한 게요. 민주당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국민의힘 친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성이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법적에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게 실명으로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가지고 댓글을 올렸다. 예. 그런 게 문제고 또 댓글 팀이 아예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또 업무방해 예. 무관하다고는 저는 장담하게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승부처. 시간 다 서울 됐어요. 중앙지방법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님의 미증교사 사건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뭐 저는 실형 지 검이 아니라 지 법이구나. 예, 실형 1년 미니멈 실형 1년 선고를 예측을 하고 조금 세게 때린다고 하면 실형 1년 6개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영장 실무상 영장이 이미 기각된 사안에서 설령 그 국회에서 어떻게 뭐 체포동의안이 동의됐다 하더라도 과연 바로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 나아가 저는 봤을 때 이미 뭐 지난번에 그 9월 달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소명이 있다라고 했을 만큼 사안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거의 대부분 유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 않는 것은 한 번 예. 더 기회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어권 보장과 함께 자백 좀 하십시오라는 취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실형 1년은 선고하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승부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거는 한번 봐야 되겠고요. 저도 잠깐 얘기해야 됩니까? 10초. 하하 10초.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했는데 예. 중형이 내려졌고요. 예. 위중교사도 현재 좀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데 예. 반전의 결과가 어허. 나올 가능성도 당연하죠. 상당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의 진위 여부 고의성 이게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세안대학교 배종우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